국내 최초 유일의 해외 주식 투자 자격증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이 3월 30일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금융업 종사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글로벌 분산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등 진정한 해외 주식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시 접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이번 한 주, 지난주죠. 지난주 증시가 거의 평행선을 좀 걷고 있다고 그럴까요? 네. 좀 그런 상황이고, 나름대로 2018년을 짓눌렀었던 이슈들이 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세월은 진짜 네. 겁나게 빨라요. 예. 벌써 이제 아, 2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러니까요.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참. 네, 그래갖고 저보다 교수님이 시간 지나는 게 훨씬 더 빨리 지나가시지 않을까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뭔 소리예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방송 그만둬야겠네 오늘이요. 예, 농담이고요. 예. 하여튼 2월 마지막 주면서 이제 미국 쪽은 말씀드리면 미국 쪽은 S&P 500이 500개 회사인데 얼추요. 거의 한 450개가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됐고요. 한국은 이제 예. 2월 15일로 다 끝났잖아요, 일단요. 예, 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예, 예.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슈라든가 이번 주에서 남북 정상, 북미 정상은 지난주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예.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고 이번 미국 그리고 한국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실적 얘기 좀 잠깐 나누고 좀 그 안에서 예. 뭔가 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부터 좀 먼저 잠깐 해드리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작년 한 해 동안 4분기까지 나오면서 얼추 작년 한 해 동안은 한 23% 정도 이익이 늘어났어요. 다만 그것이 네.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텍스 베니핏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를 이연 삼각한 그런 것들 잠깐 푹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한 10%, 12%인데 그런 세금 효과가 절반이었다는 주장이 많이 있고요. 네. 워낙 4분기 하면서 좀 낮아지면서 지금 4분기보다는 1분기, 2분기에 대한 이익의 걱정이 많은데요. 1분기는 한 네. 2.5% 정도의 감액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분기는 똔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차 잘못하면 상반기까지는 이익의 감소 가능성이 있다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익의 눈높이를 낮추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요. 다만 그나마 섹터가 미국은 11개가 있는데요. 그나마 IT 그리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정도만이 이익 전망이 최근에 약간씩 상향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네, 예.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상반기까지는 큰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정도 간단히 말씀드릴 거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 전반적인 이번 4분기 실적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제가 지난주에 읽은 자료인데요. 네. 그걸 정리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증권사들이 이제 각 기업들의 어닝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예측한 기업들의 약 한 50% 정도가 어닝 쇼크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닝 쇼크라고 해서 완전 실적이 개차반이 된다라는 어떤 큰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소장님, 증권사들이 개차반이 뭡니까? 예. 개차반이. 좀 전에 분께서. 그렇습니까? 예, 용어를 좀 순화시키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렇게 증권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그러니까 원래 네. 4분기 때는 보통 이익들이 좀 감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기업 실적이 좋으면 보너스를 지급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부실 자산 같은 경우를 4분기에 떨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따라서 4분기는 전체적으로 3분기 대비해서 이익들을 좀 감익해서 증권사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어닝 쇼크를 나타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략 한 10% 정도만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한 10% 정도가 어닝이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거로 봐서는 4분기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4분기 좋았던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2017년 4분기하고 2018년 4분기를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일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고사, 그다음에 건설사, 뭐 이런 쪽들이 조금 일부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4분기보다 올해 이제 2019년에 대한 네네. 전망치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제 지금 1분기가 3분의 2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1분기에 대한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1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오게 돼요. 네. 통상적으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장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근데 아쉽게도 단 한 군데 증권사도 1분기 컨센서스를 내는 데가 없어요. 어이구,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못 찾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다 증권사 리포트를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1분기 컨센서스를 못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지금 뭐 해결 국면으로 보이기 주말에 뉴스가 급변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그 전망을 못한 상태고 네. 그 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도 현재로서는 뭐 잘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또 아무래도 변수고요.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실적을 못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이구. 예. 그 대신 이제 연간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나마 실적을 내는 증권사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2019년은 조금 감익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한 증권사에서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순이익을 봤을 때, 네. 대략 그 2018년에 143조 원 정도 네.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143조 원이 135조 원으로 줄어들어요. 대략 한 8조 정도 네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이 2020년에는 다시 152조로 늘어납니다. 네네. 한 15조 정도 늘어나는데 어찌됐든 2019년에는 일단은 조금 시계가 불명확하다라는 점, 그렇죠.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익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이구, 참, 실적 얘기하면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50%가 어닝 쇼크라면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제 경험으로 보면 30에서 40, 35% 정도까지는 늘상 어닝 쇼크가 있는데 이번에 어닝 쇼크 그렇습니다. 비율이 너무 높았다라는 생각. 저도 그냥 갑자기 그 정도까지라고 전 상상도 못했는데 그 정도 예. 한번 나중에 한번 그 자료 하나 저 좀 링크 좀 줘보세요. 저도 깜짝 놀래갖고. 예. 자료는 제가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비슷한 얘기를 좀 미국 쪽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 매출과 이익이 대부분 통상적으로 한 70% 정도를 그 가이던스를 맞추는데 이번에도 그 가이던스는 맞췄어요. 70% 정도는 맞췄는데 그 정도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좀 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인데 사실 보면 미국은 매출과 이익이 뭐 70% 정도 비슷할지가 상관없는데 문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1분기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를 상당히 많이 낮췄거든요. 그게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마찬가지 사실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이던스를 낮췄다. 다만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좋아질 그 플러스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뭐 가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뭐 중요한 건 한국 얘기니까요. 소장님, 이번에 앞서 잠깐 말씀하신 와중에 제가 귀에 번쩍 든 거가 이런 거였거든요. 지난 4분기에 전체적으로 어닝쇼크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좀 바뀔 만한 거 이런 거 몇 가지 눈에 띄었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물론 크게 봐서는 건설이나 생보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장 4분기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보다 먼저 최근 들어보면 그래도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배당도 많이 늘리고 그런 분위기 얼마 전에 뉴스 크게 났는데 저평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 보면 젊은 애들도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뭐 특정한 주식이 저평가됐다 얘기 많이 하는데 소장님이 보신 소장님 재무 분석 이런 거 전문하고 그러시니까 소장님 봤을 때 저평가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 그렇죠. 저평가라는 것들이 어떤 기준점 대비해서 평가가 덜 됐다라는 의미겠죠. 네네. 그렇지만
보통 그 저평가가 주는 그 논리적인 의미는 적정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하신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평가 종목을 찾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 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현재 47,000원이면 3,000원 정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만 원의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데 5만 원의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재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방식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일단 그건 논외로 치고 네. 근데 많은 투자자들 거의 95%의 투자자분들 이상이 하는 것들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6만 원을 갔으니 네. 지금 현재 47,000원이면 떨어져 있다. 그러니 저평가돼 있다라는 식의 저평가라는 것을 은연중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물어서 이런 거네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예. 주가가 46,000원 언저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 예, 47,000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작년에 예. 6만 원이면 과거 예. 주가 대비 저평가. 과거 주가보다 낮으면 저평가, 과거 주가보다 비싸면 고평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 말씀. 그렇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차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차트가 오케이. 고점을 찍었었던 것들 대비해서 네. 차트가 직전에 저항대를 찍었었던 것 대비해서 네. 물론 투자자분들께서 저평가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확한 의미도 잘 알고 계세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 떨어져 있다라는 거. 네. 이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내가 과연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네.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몇 분 안 되시고요. 그런 분들이 은연중에 사용하는 것들이 차트를 딱 띄워놓고 척 봤을 때 지금은 좀 떨어져 있구나. 저평가돼 있구나. 낮아져 있구나. 네. 그런 식으로 그때 저평가라는 의미는 차트 대비해서 또 혼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다라고 저는 말씀 꼬집고 싶어요. 네. 딱 그러네요. 적정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고 적정 가치 대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 주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네. 어떤 내재 가치 대비 그게 평가가 그러니까 고평가냐 아니면 언더밸류냐, 네. 오버밸류냐 아니면 파밸류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적정 주가에 대한 논란이 많고 적정 주가의 판단이 쉽지 않으니 그냥 딱 봤을 예. 때 많이 올랐다 아니면 많이 떨어졌다 과거 대비 이거 갖고 고평가 저평가로 혼동을 한다 실제로 보면. 예.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투자자분들께서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PER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하게 나왔어요. 주가를 이제 나누면 네.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요. 네. PER은 이제 우리가 이 주당 순이익을 이 회사가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에 이것을 벌 수 있느냐라는 건데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주당 순이익이 500원이고 PER이 10배다. 네.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5,000원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PER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주는 거와 따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북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PER이 대략 한 30에서 40까지도 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네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정 같은 경우 PER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적정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 PEG라는 개념을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PEG 요즘 얘기 많이 하던데. 네네. 네. 예. PEG는 성장률을 PER로 나눈 것입니다. 성장률을? 네. PER로 나눈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네. 그 회사가 연간 30%씩 그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다. 네. 그러면 PER을 30% 정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이죠. 네, 이건 그렇죠. 기준이 1입니다. 네네. 1이 넘어가면은 오버밸류가 되는 거고 1보다 낮으면 언더밸류가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성장률에다가 그러니까 PEG 개념을 더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EPS 곱하기 PER 그 다음에 PER의 적정선은 PEG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면 네. 나름대로 단순하게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이구. 이거를 약간 어렵긴 하지만
많이 예, 요즘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무슨 뭐 내재가치 전환법, 현금흐름 전환법, 자산관리 전환법,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학문적 이론으로는 여러 가지 배울 수는 있죠. 네, 하지만 단순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방식인 겁니다. 이게 옳다라는 거, 이것만이 옳은 건 아니라 네, 단순하게 딱 봤을 때, 아, 이 정도가 적정가치 한번 암산을 해볼까? 그럼 EPS 곱하기 PER이 높은가 낮은가 봤을 때 성장률 같은 거 다 네이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렇게 성장률로 나오겠죠. 나눠보면, 네, 예, 그렇게 딱 나오면, 아, 이 정도면 적정이고, 이 정도면 좀 낮겠다. 근데 이게 성장성이 좀 높아 보이면 PER을 좀 높게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성장성이 낮으면 PER을 좀 낮게 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네. 조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특히 성장에 대한 성장을 계속하는 좀 그런 기업들은 정말 PEG를 활용하면, 그죠? PEG를 그렇습니다.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미리 좀 부탁드리면 예. 다음 주에는 PEG 특집으로 한 번 더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PEG 저도 다 흥미롭고. PEG에 대한 부분들 네. 하고 그러면 PEG가 높은 종목들, 낮은 종목들을 좀 제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감으로 보면 높은 주식은 어떤 쪽이 있을까요? 그러면 높게 좀 하는 것들은. PEG가 높다라고 보여지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좀 눈에 들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덴티움이라는 종목인데요. 덴티움은 뭐 하는 덴티움. 거죠? 예, 덴티움 그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예, 오스템 임플란트와 비슷한데 네. 글로벌 7위의 기업이고요. 네. 덴티움이 현재 오늘 9%가 빠졌어요. 네. 급락을 했어요. 네네. 지금 현재 2월 25일 현재 9%가 급락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임플란트라는 게 고령화 사회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 절대적인 네. 필요한 필수품이죠. 네.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사들은 그렇죠. 자기한테 익숙한 임플란트만 써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A라는 의사가 덴티움을 쓰기 시작하면 오스템 임플란트로 안 바꾸게 되죠. 네, 네. 따라서 A라는 의사는 계속해서 덴티움만 쓰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일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률은 늘어납니다. 네. 근데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짐으로써 덴티움이 미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줬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높게 줬던 PER이 현재 과도한 PER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덴티움이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이구. 이게 네. 그 덴티움을 그냥 오늘 왜 빠지지라고 봤을 때 매출은 늘고 영업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PEG라는 개념을 알고 성장률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시게 된다라면 네. 덴티움이 오늘 빠진 것은 매출은 늘었지만 네.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높은 밸류를 쳐줬던 것들에 대해서 다소 조금 가믹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런 부분들로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네. 오늘 현재 지금 PER이 약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25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5년 동안 25% 이상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PEG가 딱 1이죠. 딱 1이네요. PER이 25배고 영업이익률이 25%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네네. 근데 지금 이게 18%로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PER이 높게 되는 거죠. EPS는 픽스라고 보고 그렇죠, EPS 다소 늘어난다라고 보더라도 24배에서 18배를 줄어들게 된다라면 그렇죠, 그렇죠. 단순하게 봤을 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PR이라는 것 자체는 성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으니 그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라고 전 이해를 했고요. 그럼 PEG는 PR을 이익의 증가율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맞겠죠? 그 기준 아까 1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통상 PEG가 1이면 적정하다 말씀하셨고요. 1 이하면 그렇습니다. 투자할 만하다고 뭐 0.5 이하면 더 좋겠죠? 반대로 예, 1보다 그렇죠. 높거나 뭐 1.5, 2가 나오면 상당히 지금 머리 아픈 거가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일부 경협주 같은 경우 제가 지금 PEG를 검색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2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 제가 얼핏 보기에는 더 나올 것 같네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저는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것도 HTS에서도 소장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PEG도?
그렇습니다. PEG는 계산하시면 돼요. 아, EPS가 나오고 PR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쉽게 계산은 가능합니다. 영문이나 이런 거 다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 예.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대북 관련주에서도 뭐 철도 관련주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 예. 뭐라고 말은 예.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예. 특수한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자 제가 봤을 예. 때 PEG가 엄청 높게 나오겠는데 이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네, 우리가 네,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얘기인데 네, 이건 뭐 우리가 개인 방송이니까 그냥 탁 터놓고 얘기하면 네. 그 제약바이오가 한참 떴을 때가 3, 4년 전이죠. 그랬었죠. 예, 그, 예. 그때 제약바이오의 평균 PE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60배 대략 되니까 60배? 3, 60배? 높은 건 60배였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60까지도 갔었습니다. 네, 네, 그 정도 갔었고 네, 대략 평균이 35에서 40배 정도 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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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이 대략 5배 정도 줬는데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60을 줘도 괜찮은 게 그때 당시 영업이익률이 증가율이 60%가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PEG가 1이죠. 네,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주가를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이 35라면 네, 정말 이익 안 나고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는데 네, 네. 그것들을 지금 현재 3,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실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엊그제 임상이 접었던 종목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현재로서는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만한 빌미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임상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지금 빌미는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영업이익 증가는커녕 영업이익 감소하거나 적자 나면 이거 계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계산은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일단은 성공 가능성을 놓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가에 있어서 큰 데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중에 조금 더 공부하신 분 계시거든 하시잖아요. 예. 보통 예. 이건 영업이익 순이익 있으면 보통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되는 거죠.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순이익을 그러니까 보통 단기 순이익에 눈에 확 가는데 네. 단기 순이익에 눈에 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단기 순이익과 순이익 사이에는 영업의 손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영업의 손익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영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익이고요. 네. 영업의 손익은 영업과 별개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업에 대해서 볼 때는 물론 단기 순이익은 중요합니다. 네. 이 기업이 얼마큼 이익을 냈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윌리엄 오닐이 본 것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증가한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것을 미국 기업 중심으로 검증해낸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영업이익에 훨씬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영업이익의 증가율이면 이것도 뭐 연평균 증가율을 해도 되고 뭐 그런 것 기준이 또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해당 연도인가 뭐 이렇게 따져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3개 그 윌리엄 오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영업이익 증가율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피터 린치하고 네. 윌리엄 오닐 같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 3년 연속 증가한 것이 좋고요. 네네. 그렇지만 3년 연속 증가한 것 중에 증가하는 기업 중에 3분기 연속 급등하는 경우는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메디톡스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짜리가 60만 원 갈 때 네. 그때 당시에 약 한 4년 정도, 뭐 정확히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죠.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60%가 유지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10만 원짜리 주식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그러니까 갑자기 증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가치 투자로 인하기보다는 성장주 투자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네. 굳이 구분하자면 네네네. 거기서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그 식루타 네네. 가 거기서 이제 나온다고 보여지는 거죠. 하여튼 오늘 들으신 분들 진짜 복 받으셨네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다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네. 참고적으로 참 말이 나온 김에요. 제가 이제 한국 열린사회보다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사실 요새 지금 한 6개월 정도 학교에 양해를
거하고 와 있는 이유는 제가 도저히 한국에서는 시간이 안 나갔고 여기에서 책하고 교재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예, 하나가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근데 투자론이란 예, 게 예. 소장님도 하셨지만 그거 엄청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사실 그거 네. 이론서로 쓰시려고 든다라면 좀 못하죠. 엄청난 양이죠. 좀 예, 못해요. 그래갖고 저는 그 학교에 공부할 때도 어려웠고 가르칠 때도 진짜 예, 힘들었는데 제가 한 4년 예, 전 돼갖고 한 3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지쳤어요. 투자론을. 그래갖고 예, 예. 이게 아니다. 예? 너무 수학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혀 예, 예. 응용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그 우리 주식 투자하나 재테크에 필요한 투자론을 한번 구상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하나씩 예.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PEG도 제가 한 다다음번에 한번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개념도. 예, 예. 근데 제가 그 조금 알긴 알잖아요. 예. 그래갖고 처음에 제가 PER 갖고 하나 만들었어요. PER. 예, 예. 그래서 PER은 뭐 워낙 예. 다 잘 아시지만 PER을 아주 기초편으로 제가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요. 유튜브에 나중에 혹시 이거 들으시면 들어보시면 그 이번 일요일 날 제가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아주 기본적인 물론 이걸 잘 아시는 분은 보통 계시지만 학생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시장이 진짜 싼 게 맞는지 한국 네. 주시장이요. 그거를 저평가라는 의미, 그리고 저PR, 그리고 EPS 뭔지 이런 것까지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국가별로 비교해 드린 거를 제가 방송에서 잠깐 우리 팟캐스트 할 때 드렸잖아요. 그렇죠. 말씀 좋은 말씀 예, 해주셨죠. 그래서 예. 그거를 제가 조금 더 그 가장 최근 자료로 해서 업데이트 해갖고 전 세계 선진국, 뭐 주요 국가 그리고 우리의 경쟁인 이머징 국가 그걸 한 거를 예, 유튜브로 예.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리고 들어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니면 저평가라든가 저평가 PR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말이 나온 김에 PR은 다 아시지만 네. 지난주 얘기한 걸 잠깐 업데이트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우리나라 FN 가이드로 다 통일돼 있지만 미국은 네. 한 3개의 기관이 있다 보시면 돼요. 블룸버그가 있고 팩트셋이라는 곳이 있고 톰슨 로이터가 있는데 톰슨 로이터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리 인피니티브라는 곳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또 별도로 만들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예, 예. 말씀드린 것은 리 인피니티브 그러니까 기존의 톰슨 로이터 기준을 말씀드리겠고요. 기준은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그리고 주가는 2월 14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기준인데요. 딱 보면 미국은 16.3배가 나옵니다. 16.3배. 그리고 인도가 17.5배로 제일 높아요. 근데 인도는 워낙 성장성이 높으니까 아마 나중에 계산해 저는 안 해봤지만 PEG 개념하면 또 어느 정도 얼추 설명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찌 됐건. 그렇죠. 여기서 성장성이 높으면 전 세계 평균이다. 이거를 기준점으로만 잡으면 전 세계 평균은 14.4배입니다. 14.4배. 예. 14.4배가 되고요. 미국을 제외하면 12.5배 정도 나와요. 미국을 제외하면. 예. 우리나라는 얼마죠? 코리아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쉬워요. 10.0배입니다. 10.0배 지금. 예. 10.0배고요. 이머징 마켓이 11.8배.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터키가 6.9배. 그리고 파키스탄은 정도가 7.3배가 나오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태국 14.5배, 인도네시아 14.6배, 말레이시아 16.6배. 그리고 사실 베트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도 아니라 프론티어 마켓인데 베트남이 한 16.5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런 날 인도나 베트남은 딱 지금 오늘 소장님이 말씀하신 PEG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산 안 해봤고 우리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만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이 10.0배인데 이게 작년 한참 떨어졌을 때요. 작년 한참 떨어졌을 때 이게 8배가 안 됐잖아요. 9배, 8배였는데 그렇죠. 지금 올라간 거는 주가도 올라갔지만 올해 이익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분모 자체가 훅 작아든 거예요. 분모 자체가. 그래서 PR이 좀 많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올랐지만 그래봤자 10.0배다.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해놨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꼭 찾아봐야 되겠네요. 소장님은 괜히 하시는 거고 다 보시면 숫자 같은 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지하게 너무 또 이거 들으신 분이 그렇구나 하면서 좋을 것 같고요. 사실
PEG는 소장님 다음도 해주시고 저도 그걸 또 정리해 갖고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또 투자론 강의할 때 좀 만들 때 저도 한번 네. 이용하면 이게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자꾸 성장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보통 사람들이요. 그렇죠. 성장을 네. 많이 보죠. 네,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근거 예. 없이 말로만 성장이냐? 그래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네, 맞습니다. 그 PEG 개념 이런 것까지 보시면서 예. 기준이 1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또 지금 약간 진지한 얘기만 했으니까 주식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장님.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요즘 좀 예. 소장님이 꽂혀 있는 주식 이런 것 좀 혹시 있으면 좀 천기누설 좀 해주세요. 천기누설. 청기누설이라기보다는 뭐 그동안 몇몇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뭐 아직까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주가가 현재 지금 그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평가라기보다는 네. 올해 이익이 생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그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LG 화학이에요. 의외로 LG 화학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조금 그 최근에 네. LG 화학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 관련주로서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2차 전지 LG 화학 같은 경우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 나름대로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증권사들이 LG 화학에 대해서는 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결국 화학 부분이 대략 한 20% 정도 올해 성장할 것으로 보고, 네.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도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네. 따라서 회사 전체적으로 캐파가 한 2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에 대해서는 네. 현재 지금 그 ABS라고 우리가 이제 뭐 플라스틱 수지 같은 거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20년까지 네. 50% 이상 성장할 걸로 봤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따라서 화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케미칼 사업 부분은 별거 아니다라고 좀 본다 하더라도 네네. 현재 그 배터리에 대한 수주가 2배 늘어나고 네네. 그 다음에 이 ABS 수지에 대해서도 2배 늘어난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 대형주로서 포트폴리오 상의 편입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LNG 부분에 있어서 네. LNG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LNG 부품주인데 카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카본이요? 한국 카본. 예, 한국 카본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한국 카본인데 제가 알려드린데 한국 카본? 제가. 예. 역시 LNG 보냉제 하는 거잖아요. 카본들 카본. 예, 보냉제입니다. 예. 보냉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 조선사들이 선박을 수주를 하면 2017년부터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보통 한 1년이나 1년 6개월 있다가 보냉제를 이제 설계를 끝내고 나서 네. 보냉제를 이제 그 발주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카본이 작년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카타르라든지 뭐 이런데 LNG 수주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2020년까지 일감을 현재 지금 선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현재 MDI라고 그 패널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따라서 현재 지금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죠. 네네.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부품주로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맥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차트를 보고서 이게 어느 시점에 진입해야 되는지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되 일단 기업들의 이익, LG화학이라든지 대형주로서 그다음에 중소형주로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 올해 업황이 상당히 턴어라운드 한다. 네.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비용이 순이익으로 전환이 된다라면 현재 주가 수준에 있어서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 네. 이런 점들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올해는 주가 수준이 좀 재밌는 네. 그러니까 결국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업황 사이클이 돌아오는 종목 중에서 네. 이익이 같이 돌아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랑 비슷한데요. 예, 지난주에도 저는 하여튼 LG화학, 저도 뭐 여전히 예, 좋아하는 거가 되겠고, 하여튼 지금 시장은 그게 굳이 나쁘게 볼 일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좀 네, 여전히 좀 갖고 있고요. 물론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하여튼 저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음, 내일 모레면 이제 다들 이제 어디에요? 하노이에 도착한다는 거잖아요. 양쪽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예, 거기서 얼굴 붉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또 안 만나고 가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아니라면 긍정적인 어느 정도 그렇죠. 결과 나오고 다만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냐 안 하냐 그 차이는 아니지만 시장은 전 예, 예, 그 자체 뉴스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거더라도 소문에 살고 뉴스에 팔라라는 그런 경우는 어디나 있기 때문에 좋은 네, 결과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분명히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고 지수는 지금보다 예, 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좀 대비는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예,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네, 저는 여하튼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좋은 결과 끝나서 평화 쪽으로만 간다 그래서 지난번에 음, 말씀드렸다시피 맥도날드가 정말 평양에 들어가고 이번에 연락관이 돼서 음, 정말 미국 사람이 지금 평양에 상주하는 일이 벌어지면 뭐 투자는 아직 오래 그렇죠. 걸리더라도 저는 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되면서 레벨업 시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한 10.0배에서 11.8배대로 가는 방향 쪽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시가총액 큰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드시 갖고 그렇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예, 너무 개별 종목은 그냥 단타를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장론은 예, 앞서 말씀드린 피즈 개념도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만 더 생각하면 좀 더 안전해지거든요. 투자라는 것이. 음,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하여튼 큰 것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게 저는 하여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이 됐건 롯데케미칼 그 중에 하나도 갖고 가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롯데케미칼을 그렇게 저랑은 맞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해본 적이 음, 없지만 어떤 건지는 알죠, 솔직히. 그래서 네, 롯데케미칼이 그냥 묻어두면 언제 순간 50만도 훅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면 LG화학은 뭘 잘못했냐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 정도를 여전히 전 시장을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 했을 때 LG화학의 전 전기차에다 베팅을 하는 거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는 그냥 한마디로 꿈입니다. 꿈. 제가 보기엔 꿈. 쉽지가 네, 않죠. 그냥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네, 전기차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현실이고 영어로 하면 EV카 있죠. 전기차를 EV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 나옵니다. 예,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음, 이미 중국은 7%가 넘었어요. 판매 신차 비중에 넘고 네, 북미랑 유럽은 4%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제가 답답하게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아니라고 해서. LG화학 같은 경우 작년에 그 배터리 네. 2017년에 2018년에 50%가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물론 뭐 시장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매출이 50% 늘었다라고 한다면 네네.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거기서 구가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익률은 네. 마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원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그 사족을 좀 붙이자라면 네네. 저도 대형주를 그 위주로 그러니까 음. 우리가 2월 달 증시를 놓고 보면 네네. 1월 달에는 대형주들이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2월 달에도 증시가 안 빠지고 올랐으면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네. 투자자분들께서. 네네. 어떤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 일부 뭐 아난티를 필두로 한 대북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오른 거는 지수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른 건 지수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네네. 따라서 대형주들이 1월, 2월을 계속 구가를 했고 네. 그렇다라면 여기서 1월, 2월 이후에 대형주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네. 편입할 때 있어서는 다소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별개로 보고 이거는 무조건 별개로 지수 봐야죠. 관련주이기 네, 때문에 별개로 봐야죠. 예, 이건 별개로 보고 그렇지 않고 자동차냐, 네. 건설이냐, 네. 조선이냐, 네. 화학이냐라고 봤을 때는 네. 이들 대형주 중에 어떤 것들이 영업이익이 감익이 안 되고 늘어날 것인가. 네. 그렇다면 그쪽 비중을 다소 조금 높게 가져가는 게 네. 저로서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딱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저는 조선 여전히 조선.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화학 섹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자동차를 좀을 제외한다라면 자동차는 역시 판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아무리 뭐 말씀하신 거 수소차 꿈이라고 하고 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현재 있어서 자동차가 안 팔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그 우리나라 자동차의 현실을 봤을 때는 네.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는 피의제가 허벌나게 높겠죠, 뭐. 근데 저는 계산이 안 전기차냐 나오지 않고. 수소차냐라고 봤을 때 네. 이렇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도 차가 있고 저도 차가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많아야 집에 있는 차가 2대 정도겠죠. 네네. 보통 한 대고 네네. 거의 많은 분이 2대고 이제 2대 정도 되겠죠. 근데 2대 정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세컨드카 개념으로서 수소차나 전기차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수소차 같은 경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 한 대만 차를 굴려야 되는데 수소차를 굴린다. 지금 서울에 충전소가 몇 개죠? 2개죠. 그런 상태에서 2개로 과연 어디 가서 충전을 하냐라는 거죠. 지금 솔직히 전기차도 아직 우리나라가 대중화가 쉽게 안 된 것 중에 하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작년에 초반에 막 올라갈 때 제가 갑자기 이 시간대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상가집을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네. 그런 경우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충북 진천이었어요. 네. 진천을 가야 되는데, 야, 내가 만약에 전기차였다가 이게 지금 완충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진천까지 내가 차를 끌고 이 시간에 갔다 와야 되나? 갔다 올 수 있을까?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근데 휘발유 차는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죠. 네. 어디서든지 휘발유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현실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절실히 느꼈어요. 지금 세컨드카 개념이라 하더라도 네. 뭐 우리가 세컨드카라고 한다면 대부분 남편분들은 출퇴근용으로 몰고 낮에 하는 뭐 사모님 차를 세컨드카를 하겠지만 네. 그거 지금 충전이 불편하다 그러면 네. 그것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전기차나 수소차 다가올 미래는 맞습니다. 언젠가 그대로 가겠죠. 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은 지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3, 4년 또 늘어지게 된다라면 네. 그 시간 동안 주가는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 특히 국내에 있는 소위 성장의 꿈을 뭐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네. 꿈만 갖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개인적으로 투기적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뭐 외부 강연할 때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또다시 저도 현대차를 디스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 갑자기 나와갖고 이런 거죠. 예.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있죠, 화학 업종. 이거 들으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유화학.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LG화학. 네. 거기서 뭐 만드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 네. 잘 알 수가 없고. 대표적인 것이 조선 있잖아요. 조선. 네. 조선소에서 어떤 배를 만드는지 대충 한 번씩 뉴스나 봤지 어떤 배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몰라요. ABS 맞습니다. 수지 이런 거 있잖아요. ABS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 얘기 많이 했지만 2차 전지의 소위 그 세력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죠. 네. 큰 배 있잖아요. 유조선이나 LNG선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걸 보통 사람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마찬가지죠. 포스코도 잘 모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강판 하나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제가 말씀드린 거가 소비자나 보통 임의 소비자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내구성 소비자들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건설회사도 알아요. 대충 사람들이. 네. 아파트를 사니까 주택을 하니까. 그렇지만 유통업은 당연히 알고. 근데 그냥 소재나 이런 큰 것들 있죠. 소재나 산업재 이런 거 큰 것들은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되는 전문가가 누구냐면 소장님 같이 그런 거나 애널리스트 그런 사람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그게 맞고 나머지 일반적인 자동차나 이런 일반 소비재들은 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늘 이런 거는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 마음속에 답이 있다고. 당신들 마음에. 그렇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동차를 있는 분도 있고 자동차를 아직 처음 없는 분도 있지만 언젠가 자동차를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안 사겠다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래도 네. 보통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살 자동차가 아니면 다음에 살 첫 번째 자동차가 나는 꼭 현대차를 살 거다.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현대차를 사겠다. 소나타를 사건 뭐 그랜드 사건 이번에 히트 쳤다는 거 있잖아요. SUV를 사겠다. 이름 네. 넣으면 그걸 사겠다는 난 그걸 꼭 사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도 현대차 자동차 주식을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예. 자기가 뜬 맞습니다. 생각을 다른 사람 다 하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근데 예, 문제는 예, 제가 여태까지 최근에 보면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은퇴하자 예, 분에 보면 현대차 사겠다는 분이 한 30% 정도 손을 들어요. 국산차 사야지 하는 분도 음, 있지만 그런 분들도 네, 제가 그러니까 50대, 60대를 한 3년째 강의 가는 곳이 있거든요. 갈수록 네, 줄어들어요. 그리고 보통 젊은 음. 사람들이죠. 20대, 30대, 40대 있을 때 보면 약간 거짓말하면 손 드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가 많아요. 제가 요즘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는 게 한 가지가 네,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똑같은데요. 네, 삼성 폴더폰을 사시겠습니까? 230만 원 주고? 네, 제가 그걸 묻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폴더폰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엊그제 신문에 난 게 230에서 240만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900달러 당신이 얘기하니까. 2년마다, 네, 예, 2년마다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데, 네, 당신이 지금 7인치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의 2배 정도 크기 된 그거를 당신이 24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겠느냐? 제가 딱 한 사람 봤어요. 네, 딱 한 사람만 사겠다 그러고, 네,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그 가격에 기함을 하면서 네,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 폴더폰 아직은 조금 네, 가격 저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네,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저는 오늘 앞서 좋은 말씀 하셔갖고 수소차나 이런 게 네. 아니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고 투자론의 개념도 저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주식이잖아요. 제 성격이 뭐 저 어렵게 생각 안 그렇죠. 하잖아요. 교수님. 예, 예. 단순함에 수익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끔 보면 부동산을 하더라도 저 오지에 어디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지구가 몇 번째 3급지, 2급지가 1급지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계산해 어우, 대고 이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픕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예, 돈을 번 사람 그렇죠. 근데 지나고 보면 분명 있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그런 음, 애들이 나중에 현혹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현혹. 걔가 이제 사기꾼이 그거를 되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투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를 못 알아듣는데도 투자를 한다라는 게 웃긴 거죠. 예. 지금 주식도 적정 주가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분, 아유, 뭐, 이딴 얘기를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하고 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분은 네. 제가 볼 때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 얘기를 전혀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네. 스스로 손을 얹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속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동차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가 하나만 더 말하고 오늘 이제 네. 시간이 많이 지나 딱 하나 말씀드리면 바이오 신약 있잖아요. 바이오 신약하는 거. 예, 예. 그걸 예를 들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누가. 예. 어렵죠. 예. 냉정히 생각해 봐야죠. 바이오 예. 신약. 예. 과연 시밀러랑 신약이랑 예. 임상 단계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그래도 좀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고 책들도 그런 것들이 발간이 된 것들이 있는데 한 10권 정도 있는데 네. 그런 거 한 권이라도 읽어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과연 계신지 예. 냉정히 한번.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과연 하시는지 교수님이 오늘 스스로 반성하게 많이 하시네요. 아유, 전 뭐, 제가 모르면, 저도 웬만한 거 예, 해봤지만, 제가 모르는 예,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도대체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잘 그래 한번 생각해 맞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애널리스트가, 그 증권사 리포트가 30군데에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네, 좀 모모 바이오 대표적인 것들, 그런 기업들 보면, 증권사가 예, 5군데도 안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모젠이라는 곳은 지부 모르겠는데 작년하더라도 레포트가 하나도 없거든. 걔네들이 그런데 모르니까 안 맞습니다. 쓰는 거죠. 모르니까. 그리고 예, 어떻게 주가만 뚜렷이 보면 주가를 분석한다고 답이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쉽게 투자하자 이런 생각 또 늘 합니다. 저는 쉽게 하자. 피터 린치가 한 얘기가 그거죠. 네, 주위에서 있는 거, 내가 잘 아는 것만 하라고 했던 게 피터 린치의 투자법이기 때문에, 네, 그러고도 뭐 몇천 포인트씩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네, 뭐, 그,
제가 한번, 이거 여담입니다만, 경제신문에서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투자 클럽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투자 클럽이라는 게 뭐 우리 식으로 이제 돈을 받고 무슨 뭐 정보를 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3, 4, 5 모여서 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스터디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그렇죠. 스터디 같은 할머니들 투자 클럽이 있답니다. 네.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투자 클럽인데 그게 네. 3년 연속 네. 전 미에서 1등을 했대요. 수익률이. 말 되죠.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네. 할머니들의 장점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마트 앞에 순번을 정해서 앉아 있는 데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많이 사가는가? 네. 그걸 보고 그 주식을 투자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3년 연속 네. 미국에서 할머니들이 1등을 했답니다. 충분히 말이 되죠. 예. 제가 그 신문에서 그거를 한 3, 4년 전에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 책 직장인의 주식 투자에도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 왜 의사 선생님이 화학주에 투자를 하고, 네. 화학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왜 바이오주에 투자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내가 아는 것만 투자를 해도 그 영역이 무궁무진한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또 진지한 얘기가 나오면서도 이렇게 또 생활에 팁까지 주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번 한 두 방송을 예.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의 예. 주제는 하여튼 저평가 주식을 찾는 방법 그리고 PEG 예, 그리고 예. 다음 주는 약속해 주셨어요. PEG를 갖고 좀 더 한 깊이 더 들어가서 좀 강의를 좀 해주시면 조금 더 해주시면 예. 종목을 갖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두세 가지 PEG가 낮은 쪽 올라가는 쪽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카카오 이런 것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 네, 예. 성장성 있는 것들 그리고 중후방대한 주식은 뭐 이런 것들 해갖고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